네, 여러분, 우리 정신건강론 4주차 수업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4월부터는 대면 수업을 학교에서 하게 될 결정이 됐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면 수업에 또 장점이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우리 그동안에 열심히 비대면 수업한 거 잘 마무리해서 수업 확인서 빠지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3장 생애주기와 정신건강인데요. 이것이 나서 노년기에 이를 때까지 전생애를 다루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한 번, 다음 주에 2번 이렇게 나눠서 오늘은 태네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인기와 노인기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태네기 임산부 정신건강, 영유아의 정신건강, 아동기의 정신건강, 그 다음에 청소년기까지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성인기와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는 63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교재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비교해 가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애주기는 인간에 대한 개입을 고찰할 때 매우 중요한 분류 기준이다. 인간은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에 중요한 발달 단계와 과업을 건강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오늘 이거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도 될 거를 왜 굳이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가? 사실 많은 분량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정신건강이라는 한 과목을 공부할 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려면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루는 발달에 관한 부분인데요. 나서 사람은 매 순간 어느 순간도 멈추지 않고 각 발달 단계를 거쳐가면서 변화하고 있죠. 근데 우리 보통은 이제 플러스의 발달, 그러니까 작은 것이 커지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이런 플러스의 발달은 우리가 발달이라고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이너스 발달, 마이너스 발달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제 인간이 계속 그렇게 모든 것이 플러스의 발달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점을 찍으면 신체적으로도 쇠퇴해지고 힘도 빠지고 그 다음에 모든 또 움직임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감퇴하고 의욕도 상실하고 이런 마이너스의 변화가 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쇠퇴하고 노화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발달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것조차도 변화, 그런 마이너스의 변화를 사실은 마이너스의 발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영유아기, 태네기, 영유아기 이전의 태네기부터 청소년까지 주로 플러스의 발달을 하는 그 관점을 공부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성인기부터 노년기까지 마이너스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과업은 뭐고 특성은 뭐고 그 단계에서 정신건강은 어떤 의미와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생애주기와 그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 방법을 고찰해 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네기의 임산부 정신건강.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이제 난자와 정자가 엄마 자궁에서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러면 이 엄마 뱃속에서 보통 사람들 9개월, 10개월 정도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발달을 하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고 변화, 핵분열을 하면서 처음에는 난자, 정자라는 세포가 만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핵분열을 해가면서 아이들이 세포분열이죠. 세포분열 제가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세포분열을 해가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성장을 한 다음에는 세상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건데 그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도
엄마가 어떤 정신상태, 심리상태, 안정적인 그런 자기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본 것을 태니기 임산부 정신건강이라고 다뤘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임산부가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 태아에게 안정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태교라는 걸 하죠. 이 태교라는 것의 의미가 물론 엄마가 교육적으로 무언가를 아이에게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엄마 스스로가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를 내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좋은 영향력, 그런 마음가짐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 뱃속에서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긍정적인 전달을 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태교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그렇게 다룬 겁니다. 부부의 따뜻한 애정이 임신 때부터 아기의 원만한 발육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혼자 사실 뭐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얼마나 미묘하고 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지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정말 여자가 임신한 거와 똑같은 몸무게를 이렇게 주머니, 모래주머니 같이 만들어서 남자분에게 그걸 앞으로 채우고 하루를 생활하도록 해봤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것이 나 혼자 감당하는 고통이고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이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러면서 날카로워지고 뭐 입맛도 변하고 하여간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든데 그것이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부부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때 남편이 배우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도 엄마가 안정이 되면 아이에게도 그대로 중요한 발육의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임신은 혼자서의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함께 나눠야 되는,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큰 스트레스죠. 이건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 낳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출산의 과정이고, 또 여기서 우리 잠깐 놓치기 쉬운 게, 그러면 아이를 낳을 때 엄마만 아프고 힘드냐? 아니에요. 그것을 엄마의 그 작은 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아기도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기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는 또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때 아기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겪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양육에 대한 부담은 이제 공동의 부담이 되는 거죠. 아기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양육에 대한 부담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임신을 하면 대개는 처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는 아기를 낳고 나서 감정의 변화, 기복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에 안 하던 행동, 그래서 울기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말도 없어지고 뭐 특별한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걸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고, 이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어떤 사고를 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을 만약에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곧 나아지겠지라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요. 격려해주고 고마워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병원 치료를 꼭 받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각한 경우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나 환경 조정, 부부 및 가족 치료를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는 64페이지인데요. 영유아기로 넘어갑니다. 영유아기.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를 통합해서 보통 영유아기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서 한 달을 신생아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만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를 영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를,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세 정도까지를 유아기라고 하는데, 이 신생아기부터 유아기까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영유아기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다. 이때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발달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아직 언어 발달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감정과 또 어떤 지금 신체적인 또 뭔가 불편하고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언제쯤 개입해서 해주느냐. 발달 단계가 늦어지고 다음 발달 단계가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발달이 늦으면. 그래서 이거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소아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도 아이가 어떤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 36개월 전에는 진단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 의사의 진단을 가지고 확실한 소견을 내기가 너무 부정확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36개월 이후에 진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특정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나이가 같다고 다 똑같은 발달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기질적인 측면도 있고 성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개인차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애들이 발달이 늦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개별적인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발달과 이 발달이 지연이 되고 다른 또래에 비해서 늦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발달 가업 성취의 실패입니다. 이때쯤 되면 아이가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아이가 내가 어떤 장난감을 갖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안 해요. 이렇다면 발달 가업 성취에 실패해요. 2살쯤 되면 자기가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스스로 먹으려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떠주는 것만 먹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게 발달 가업 성취에 실패해요. 그 다음에 격렬한 감정적 반응. 아이지만 굉장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게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격하게 나타난다든지, 반대로 아주 반응이 없어, 무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반응에 실패해 누구하고 어울린다든지, 엄마가 아빠가 어른들이 까꿍하고 아이를 얼르면 웃어야 되는데 아이가 무덤덤한 표정으로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사회적 반응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이면 이것은 발달에 지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그 다음에 소아정신과라든지 소아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진단을 받아서 특정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영유아기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발달 지연이에요. 발달 지연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는 그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아이들이 발달 장애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뭔가 큰 차이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또래에 비해서 모든 측면에서 다 느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우리가 발달 지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느린 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경우, 발달 평가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연령에 따라서 발달 가업이 제대로 성취되고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기능, 언어라든지 운동 등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느리게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이 좀 굼떠서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 어떤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발달 지연의 한 영역,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근래에.
외부의 접촉을 꺼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나에 꽂히면, 뭐 하나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그 외의 것에는 흥미도 보이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아이 있어요.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자동차 바퀴만 보는 아이가 있고요. 계속 그것만 보는 아이. 예. 내가 어떤 거 하나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아이, 이런 것을 보통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대부분 소아자폐는 태어나면서부터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첫째로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영아 유아들이 보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어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해요. 엄마를 보면 빵긋 웃는다든지 울면서 안아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 발달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말을 빨리 못한다든지 따라해봐 해도 그 말꼬가 트지 않아서 말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만약에 물에다 쿵 찢는 것을 아이가 시작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멍이 들도록 쿵쿵쿵 계속 머리를 찢는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대개 보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장애예요. 신체 발육, 운동기능을 제외한 정신기능의 결합을 보이는데 운동기능도 다소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 있는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능이 낮아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하는 과업들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IQ 검사를 하면 50에서 70 정도 IQ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경도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IQ 검사를 하면 70 미만으로 나오면 이제 지적장애로 평가를 하는데, 지능이 낮아서 학업을 통한 성취가 어려운 경우 대표적으로 지적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요, 유아가 어머니 또는 애착 대상자와 적절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분리불안장애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도 또 때로는 엄마가 떠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떠난 거에 대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분노와 반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절대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달라붙는 모습과 더불어 또 하나는 이제 엄마가 나갔다 들어와도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않고 반기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지는 것을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비라든지 에인스워드의 애착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될 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면장애예요. 수면을 어른이고 아이고 잠을 잘 자야 사실은 건강한 건데 아이들의 그 수면에 대한 패턴이 아주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엄마 아빠 보호자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이가 악몽을 꾼다든지 이래서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낮밤이 아예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의 수면장애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보호자들이 엄청난 피곤하고 일상이 아주 어렵죠. 수면장애 아동을 기르려면 아이만 기르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부모가 반드시 집안에 함께 동거를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낮밤이 바뀌고 밤에 울고 잠을 못 자면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집안에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으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반항적, 부정적 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과잉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심한 반응 행동 내지는 부적절한 의사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서 유아의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악순환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니? 너무 아이가 자기의 욕구를 강렬하게 과잉으로 표현해서,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사실은 일상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격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런 것이 연쇄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 행동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7번째 보면 윤효증, 유분증이 있습니다. 윤효증, 유분증은 사실 이 오줌을 싼다든지 아니면 옷에다 계속 대변을 묻혀서 이런 것을 이제 윤효증, 유분증이라고 하죠. 프로이드 이론에서 보면 구강기가 0세에서 18개월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 학문기가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예요. 그러면 사실 요기 영아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 중에 하나가 대소변을 가리는 문제거든요. 이때를 이제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토일렛 트레이닝, 그래서 학문기라고 하는데, 이 배변 훈련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소변을 계속 가리지 못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면 굉장히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아이 자신도 야단을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나는 바본가 봐. 나는 또 이렇게 오줌을 쌌어. 실수를 했어. 이래갖고 아이가 좌절하고 내 실수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야단 맞을까봐 긴장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러면서 성격적인 왜곡이 오는 거죠. 정신적인. 그래서 이런 윤효증, 유분증이 영유아기에 조심해서 다뤄야 될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행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유아기 정신건강 문제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초기 영유아기부터, 초기 영유아기라면 사실 태어나서 바로 그때부터예요. 영영아기, 이때부터 학령기 이전까지, 학교에 들어가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가정환경과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가 좌우한다. 영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아이가 나서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어떤 지지를 받고 성장했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안에서 발달 과제는 친밀감, 안정감, 건강한 공동체 인식이 제일 이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 영유아기의 환경이 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그 교재 67페이지에 보면 가족이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소속되어지는 사회적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족 안에서 모든 기본적인 생활, 가치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그때 경험을 하고 만들어가는 시기가 이때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초기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이전까지 그런 환경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아까 말한 발달과제, 친밀감, 정서적 안정감,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건강한 협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요 요인이 부부관계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엄마 아빠 관계가 원만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 그늘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각자가 아이에게 잘 해줘도 둘의 관계가 냉랭하고 뭔가 불안정한 관계면 아이는 눈치를 봐요. 본능적으로 눈치를 봐요. 오늘은 또 큰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싸한 분위기에서 아이가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 아이는 그렇게 따뜻하고 정서적인 지지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포근함과 안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유아기를 건강하게 지내고 아이의 건강, 정신건강을 다루려면 부모가
부부 사이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원만하고 협조적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항상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생긴 문제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 부부 문제 많아. 문제가 없는 부분은 없어요. 있지만 어떤 차이? 해결을 하는 것과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자녀예요. 부모-자녀 관계는 사실은 부모와 자녀가 수직의 관계가 아니고 수평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는 수평의 관계로만 또 유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 부모는 자녀를 절대적으로 공급하고 생존에 관련된 문제를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보살피고 양육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이런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직의 관계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수평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어야 되고 정서적 유대관계와 애정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수평과 수직이 함께 공존하는 관계가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빠는 아빠다웠고 엄마는 엄마다운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바람직한 관계예요. 아빠가 친구 같아요? 물론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늘리고 이런 것의 의미는 친구 같다는 의미가 거기에 적용이 되지만 아빠는 아빠로서의 권위와 자녀가 안심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지지해줄 부모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정서적 유대관계와 애정의 공급,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되고 행동과 태도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보고 배운다 그랬죠. 이거는 반드라의 모델학습 이론에서 또 나올 건데 아이들은 누굴 보고 배우겠어요? 나를 양육하는, 나를 절대적으로 책임져주는 부모를 보고 그 모습을 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담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것도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훈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훈육과 체벌에 혼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거는 교육적인 측면이고 아이들이 아무리 부모가 좋은 의미로 회초리를 들고 어떤 신체학대든 뭐 정서학대든 이런 유사한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여러 가지 경로로 실험을 해봐도 긍정적 칭찬이 훨씬 효과가 있지 체벌이라든지 엄격함이라든지 냉정함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훈육은 절대로 아이들에게 좋은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관계가 있죠. 형제관계는 굉장히 서로 밀접하지만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경쟁자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내가 동생에게 나눠줘야 되는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관계는 아주 오묘하고 그렇지만 서로에게 굉장히 의지하고 뭔가 공동의 경험과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형성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 간의 결속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이런 것도 부모가 중요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교재 68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에서 아동이 그 일반적으로 6세에서 12세까지를 이제 아동이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영유아기였어요. 이 아동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보통 초등학교 단계를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사회 집단, 또래 집단에 소속이 되고 이제 공부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뭐를 해요?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서열이 생기면 아이들이 뭐를 생각해요? 나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지요.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체육을 잘해.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뭐 선생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 이런 누구와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동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이런 사회활동을 통해서 또래와 적극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사회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기에는 영유아기에 비해서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느리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지고 또 표현도 다양해지고 또래에 어울려서 노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시기가 아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DHD라는 병명이 나오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의 행동적인 특성에서는 주의 산만이라든지 행동이 굉장히 격하고 과잉 오바를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충동적이라든지 그래서 대표적인 보면 어른들이라든지 누구 친구 얘기할 때 벌써 끼어든다든지 손발을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인다든지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하다든지 이런 행동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ADHD는 학교생활, 또래관계, 가정생활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동기의 ADHD를 잘 관리해서 다스리지 못하면 성인 ADHD로 이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한테도 ADHD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해서 사실 집단에서 이게 소속이 되어서 생활하는 것을 결국 포기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람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그런데 너무 일찍 이 ADHD에 대한 염려와 곧또래 애들은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른이 앞서서 걱정을 해갖고 진단을 너무 빨리 내려서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를 환자로 몰아붙이지는 않을까 이런 주의 태도도 필요합니다. 소아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과 마찬가지로 잦은 짜증, 분노 폭발,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외부로 뭐 이런 격한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 그래서 아이들의 우울증이 있고요. 우울증도 있어요. 여기는 우울증인데 여기 행동적인 측면에 아이가 화를 잘 내는 거 그리고 그 아이답지 않게 마음에서 뭔가 억울함이 치솟아 올라서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래의 관계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또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실은 이때 아동기의 발달 과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소속이 되어야 돼요. 어디엔가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왕따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소속이 못 되면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부모님들이 아동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게임 외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벌어서 게임을 할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에 지배를 받아서 다른 일상적인 학업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부모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다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기 초기에 아이가 게임에 빠진다, 몰입한다 이런 것을 증세를 발견하면 일찍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 정신건강 개입. 아동의 정신건강은 70페이지에 보시면 자기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이제 형성해가는 시기인데요. 긍정적 자아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 교재에는 마커스와 노리우스라는 사람이 긍정적 자아 발달을 위한 4가지 과제에서 70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첫째,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를 형성하는 시기인데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론을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거기서 자아 개념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마커스와 누리우스는 첫째,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된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공감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보일 때 어른들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너는 참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그것이 그대로 개발이 되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니? 라고 해서 아이를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면 아이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을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감해야 되고, 둘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복잡함과 불일치를 배워야 된다. 나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나 규칙이나 법이나 뭐 이런 것이 있고,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를 발달시켜야 된다.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래란 얘기가 나오죠. 71페이지에. 아이들이 영아기에서 이제 유아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일찍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또래 집단에 소속되는 연령이 낮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초등학교에 오면 유아기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프로이드 이론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그때가 잠복기라고 그래요. 11살부터 13살 정도를. 잠복기에는 그 전 단계에서 보이는 이성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관심이 사라지고 동성 친구와 굉장히 밀착된 관계라고, 또래 같은 동성의 또래와 어울려 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 잠복기가 바로 아동기의 초기인데,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게, 어떤 친구가 나 생일에 초대했어, 난 몇 명한테 초대받았어, 이런 게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살아가면서 중요한 자랑거리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같은 친구들하고 얼마나 어울려서 잘 활동적으로 열심히 놀 수 있느냐, 그것이 사회화의 기초가 되고, 사회화의 기초가 이때부터 자리 잡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이 내가 소속된 사회에서 원만한 활동이라든지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과 양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싸우지 마가 아니라, 네가 너와 생각이 다르면 너의 생각을 당당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친구의 생각이 옳아.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타협하는 것, 이것을 자연스럽게 배워야 돼요. 어른들이 무조건 싸우지 마가 아니라 생각이 다를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고 합쳐나가는가. 뭐 이런 얘기 하기 진짜 지금 사회가 조금 여러 가지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는데 아이들한테 싸우지 말라는 거를 얘기로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가정에 충분한 애정,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화목할 때 아이들은 또래로부터 인정도 받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라는 것, 학교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뇌발달이 되고 이제 들으면 기억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에 학교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충족시켜야 되는 지적 호기심, 이것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아동기고요. 근면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근면성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의미의 근면성이 아니에요. 이건 에릭슨의 발달 8단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면성은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싶어도 참는 거를 근면성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초반에 이 근면성을 습득시키지 못하면 절제라든지 자기 통제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동기의 발달 과제는 이 근면성을 잘 몸에 익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과 상호작용,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면 모든 환경과 본인의 성향이 서로 연결되고 건강하게 작용해야 한다. 하나의 문제는 연쇄적 문제에 봉착함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모든 삶이 하나로 매듭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서 영아기에 성장을 건강하게 한 아이가 그 다음에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어른들이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청소년기가 또 복잡합니다. 청소년기는 시기적으로는 13살에서 18살까지,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 시기인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독립하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현격한 어른 같은 발달을 하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 생존의 문제를 책임질 수 없는 무능감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철학적 사고,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개똥철학한다 그러고 뜬금없는 생각한다 그러고 그 쓸데없는 생각한다 그러고 무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걷는 게 내 몸의 신체의 변화에 대한 것을 당황하고 그것에 적응하지 못해서 겪는 문제가 있고, 부모와 나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을 하고 싶은데 나 독자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자아주체성 확립 문제라든지 친구나 또래 관계 문제, 이성 문제, 이런 아주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를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발달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의 첫 번째가 우울증이에요. 우울하고 흥미와 즐거움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과도한 짜증과 산만함,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때 우울, 그래서 아이들이 품행장애나 게임 중독, 학업 포기 이런 2차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래와 어울려서 호기심이라든지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술, 담배를 배우고 이거 더 나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약물에 또 빠져들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중독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를 이제 잘 청소년기의 문제 다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반항장애, 말 안 듣는 거고 권위적인 인물,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행동을 하는 걸 반항성 장애라고 합니다. 부모, 교사, 친구 관계에서 갈등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으키고 있고요. 품행장애, 말썽꾸러기죠. 아이 행동이.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렇게 커서 어떻게 하려나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행동이 거칠거나 또 다른 사람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칙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을 품행장애라고 합니다. 불안장애,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 지속적인 불안감, 충격적인 상황 이후 지속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장애를 PTSD라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뭔지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대상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를 느끼는 것을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닥치지 않았는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정신건강에 개입하는 방법 74페이지에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를 확인하라. 지속적인 문제행동인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우선 알아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행동이 다른지 그것에 정말 일관성 있게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문제를 진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년기의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에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의와 당연히 상의해야 되고 약물 치료는 효과적이고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은 안정적이고 중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있었어요.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몽롱해진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후유증을 호소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신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정신과 진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래서 병을 더 키워서 더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더불어 심리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이라든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교정해 주는 거를 인지행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역동치료.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서 정신분석 치료인데요.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갈등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족 전체가 가족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엮이는 문제가 아이에게 갈등, 정신적인 불안을 겪게 한다면 가족들이 나서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문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가족치료, 이런 3가지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기타 예방 전략을 보면 부족한 능력 및 위험 요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청소년이 호소하는 그 단계에서, 청소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부족한 것을 호소할 때 이것에 반응해줘야 되고, 사회적 지지망을 보강해야 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뭐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보강해야 되고, 부모 역할, 부모가 그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준비를 해서 훈련을 받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분량은 작지만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쉽게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이게 시간은 길어서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뭐 인행사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 강의와 그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를 잘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5주차 강의는 3장의 파트 2 해서 성인기와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속히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